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송원일 작가의 작품 꽃집 아줌마 강선덕의 특별한 하루 준비했습니다. 주인공 강선덕은 남편이 없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녀는 15년 만에 동아화원에 취직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제 심정을 누군가에게 투사하면서 정신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소설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꽃집 아줌마 강선덕의 특별한 하루. 송은일. 짙은 보라색 꽃잎에 새노란 꽃을 단 프리물러, 진분홍의 임파티엔스, 흰 비올라 펜지, 노란 미카로즈, 새빨간 주리안. 선덕은 기억력을 확인하듯 꽃 이름을 일일이 넷가려 본다. 4월 풀꽃들 위에 초여름 햇살 같은 아침볕이 드리웠다. 가게들마다 온실 앞에 내놓은 극제색의 봄꽃들로 광장엔 불이 난 것 같았다.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아이들이 어릴 때 부르던 노래가 머릿속으로 찾아온 건 화이단지 광장에 봄꽃들이 본격적으로 진열되기 시작하고부터였다. 광장에 들어서기만 하면 날마다 외워야 하는 주문처럼 노래가 입안에서 굴렀다. 교회로 나가는 길목에 100여 평씩 되는 20동의 온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동아화원은 맨 끝집이었다. 선덕은 출근할 때마다 단지 입구에서 동아화원까지 200m 남짓한 거리를 느리게 걷는다. 꽃가게 직원으로서 이웃 가게에 어떤 식물이 새로 들어왔는지, 진열은 어떻게 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였다. 오늘로 출근한 지 꼭 석 달째인 동아화원은 선덕이 15년 만에 얻은 직장이었다. 도시 밖으로 난 도로가 화이단지를 기점으로 약간 굽어졌다가 다시 직선으로 뻗는 형태여서 동아화원 근방에는 여백이 많았다. 단지를 찾아오는 차들이 되돌아서는 지점이 동아화원 앞이기도 했다. 웰빙 바람이 불면서 없어서 못 팔았다던 산세베리아가 갈색 플라스틱 화분에 담겨 온실 앞터에 줄지어 놓였다. 백포길 터이다. 아직도 제일 잘 나가는 품목이 산세베리아와 스파디 플룸 등 건강을 도와준다고 소문난 식물들이다. 그제 주문했던 품목들이 이른 아침에 들어온 모양인데 벌써 정리가 다 돼 있다. 선덕은 싸들고 온 김밥 도시락을 작업대 위에, 손가방은 작업대 아래에 놓고는 온실 안쪽을 향해 소리친다. 저 왔습니다. 대답이 들리지 않는다. 여느 때보다 1시간이나 이른 출근이긴 하다. 다른 가게들이 대개 그렇듯 동아화원 안쪽에도 방이 들여져 있었다. 동아는 그 방, 화원 안에서 나무와 함께 살았다. 어린 날의 동아는 자폐였다고 했다. 그 이모치는 아들이 그냥 바보인 줄 알았다. 넋을 반쯤만 가지고 태어난 바보라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사람하고 눈도 못 맞추는 거라고. 그런 아이가 나무나 풀에는 환장하듯 골몰했다. 아이가 보이지 않아 찾아보면 대문밖 오동나무에 올라가 매미처럼 붙어있거나 골목 언저리 민들레 포기 옆에 엎드려 있기 일쑤였다. 가만두면 하루 종일이라도 그렇게 노는 아이는 영락없이 바보일 수밖에 없었다. 남들이 모두 바보로 여기는 자신의 아이한테 식물이 살길임을 동어모친이 깨달은 건 아이가 10살쯤 됐을 때였다. 아이를 키우고 자신도 살기 위해 동어모친은 식물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화원을 시작했다. 인기척 없던 온실 안쪽에서 사람이 나왔다. 동아 화원이라는
로고가 새누랗게 인쇄된 길고 검은 앞치마에 노란 장화를 신은 동화다. 어깨까지 늘어진 머리카락이 덜 마른 걸 보니 아침 일을 마치고 씻은 모양인데 옷은 씻기 전에 걸 다시 입은 듯 후줄근하다. 나날이 드세지는 봄볕과 온실열기에 걸린 얼굴은 검수레하고 머리는 긴 데다 수염을 제대로 밀지 않아 야위고 거칠어 보인다. 동화는 사람을 향해 웃는 일이 별로 없다. 먼저 인사할 줄 모르거니와 받는 인사에 대꾸할 줄도 모른다. 선덕은 동화원에 손님으로 다닐 때 그를 벙어리로 알았다. 아침부터 일 많이 했네. 사장님은 어머니 아직 안 나오셨어? 선덕이 작업대 서랍 안에서 앞치마를 꺼내 입으며 묻자 외면하듯 서있던 동화가 제 앞치마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쑥 내밀었다. 눈길은 식물에 가 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는 시선도 맞추고 싶은 대상하고만 맞췄다. 그런 그에게 말을 시키려면 식물에 대해 물으면 되었다. 나무나 풀의 이름, 나무의 나이나 가꾸는 방법에 대해 물으면 짧게나마 제깍 대답했다. 그의 그런 습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물론 그의 모친분이었다. 선덕은 날마다 나무에 대해 공부하듯 그를 공부하는 중이었다. 어머니한테 전화하라고? 왜? 무슨 일이 있으시대? 그들 모자의 전화기 단축키 1번은 서로를 향해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31살의 아들이 멀잖은 곳에 있어도 소리내 부르는 대신 전화벨을 울려 신호했다. 누군가에게 뭔가 설명해야 할 때 동화는 제 전화기 단축키를 눌러 상대에게 건넸다. 어머니한테 설명 들으라는 뜻이었다. 선덕한테 건넬 때는 그냥 준다. 선덕이 단축키를 누르자 곧장 그래 엄마야 하며 동화모친이 나타났다. 사장님 전데요.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선덕이 통화를 시작하자 동화는 밖으로 고개를 돌린다. 바깥을 살피는 듯하지만 통화 내용을 들으려는 자세다. 그는 주위 사람 말을 찬찬히 듣는 귀를 가졌다. 반응은 아주 느리거나 거의 없지만 그가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 선덕은 그에게 자주 말을 걸었다. 나 지금 병원인데 사장님 아프세요? 아니, 내가 아픈 게 아니고 이 양반이 간밤에 편찮아서 모시고 왔어.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요 며칠 감기 기운을 보이더니 간밤에는 통 맥을 못 추더라고. 아휴, 그래서 오늘은 내가 못 나갈 것 같아.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강군 자네가 가게며 그 사람 좀 챙기라고. 필요하다면 최군 일찌감치 오라 하고. 아들을 그 사람이라 부르는 사장은 선덕을 강군이라 호칭했다. 최근은 선덕이 퇴근할 무렵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다. 그는 원예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동업무진이 가리킨 양반은 그이가 50살에 만난 두 번째 남편이었다. 동업무진은 바보를 낳은 채로 그 바보를 키우기 위해 멀쩡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던 남편을 버렸다. 20여 년을 아들을 키우며 살던 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남자는 죽은 아내가 키우던 식물들이 주인을 잃은 뒤 몸살을 하자 화원에 들르게 되었고 그게 인연이 되어 동업모친과 결혼하게 됐던 것이다.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한 뒤 건설회사 모델하우스 경비로 취직한 동화의 새아버지는 쉬는 날이면 화원에 나와 일을 도왔다. 동아씨, 아침 아직 안 먹었죠? 우선 이걸로 때워요. 우리 애들 소풍, 아니 수련회 가는데 점심 도시락 싸우란다 해서 김밥을 말았거든.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선덕의 두 아이들은 4월 일정으로 여행을 떠났다.
출발은 같이 했지만 목적지는 달랐다. 큰아이는 설악산 쪽으로 수학여행을 갔고 작은아이는 봄소풍 대신 남해 바닷가로 수련회를 갔다. 여느 날 등교보다 1시간 반이나 빠른 시각에 아이들을 내보내고 나니 멍했다. 새벽부터 바삐 움직인 탓도 있었지만 저녁에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강선도 김밥 쌀 수 있어요? 동화가 작업대 위에 놓인 도시락을 쳐다보며 감탄하듯 묻는다. 김밥을 쌀 수 있냐니. 선덕은 어이가 없었지만 도시락을 싼 보자기를 풀며 예사롭게 중얼거린다. 나 김밥 아주 잘 싸요. 동화 씨랑 사장님이 나 여기 취직 안 시켜줬으면 김밥 가게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됐을지도 몰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김밥 만드는 일이거든. 자, 먹어봐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한 달쯤 됐을 때야 선덕은 자신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차피 큰 돈벌이에 대한 욕심을 부를 처지도 아니니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여겼다. 착각이었다. 집 근동의 가게들은 담합이라도 한 듯이 종업원을 구하지 않았다. 불황 탓이라 했다. 우유 배달이나 신문 배달도 선덕 몫은 아니었다. 직접 무슨 일을 벌여보자 싶어도 경험이 없었다. 일을 벌일 자신감은 더 없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김밥 말기여서 김밥집이나 해볼까 궁리하며 살펴보니 집 근처에만도 김밥집이 10수군데나 됐다. 2달을 궁리하고도 일을 찾을 수가 없었다. 눈이 펄펄 날리던 지난 1월 중순경. 1시간을 걸어 다니다 보니 이쪽이었다. 동아화원에 단골 손님으로 다닌 지 새해 남짓되던 때였다. 화원 구조가 집의 거실만큼이나 훤했다. 온실 한쪽 깊은 곳, 거대한 선인장들의 숲그늘에 쪼그려 앉아 몸을 녹였다. 연탄난로 옆이었다. 열기에 녹는 얼음처럼 질금질금 눈물이 났다. 남편 장례를 치르면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울고 있는 선덕 곁으로 동어모친이 다가와 찻잔을 내밀며 물었다. 아이고, 넉 달 만에 사람이 아주 옴팍 사고왔구먼. 뭐가 문젠가? 맛이 제법이에요, 강선덕. 김밥을 우적우적 씹으면서 동화가 모처럼 눈을 맞추고 웃었다. 그에게 제법이라는 단어는 최상의 칭찬을 의미했다. 모친에게 그렇게 들으며 자란 때문이었다. 늘 아들을 다독여 했던 여자의 과정없는 칭찬법. 동화 모친은 지금도 이따금 우리 아들 제법이라는 말로 제 안에 갇힌 아들을 불러냈다. 선덕은 냉장고에서 생수통을 꺼내 물을 따라 도시락 옆에 놓아주며 천천히 먹으라고 이른다. 가끔 그가 작은아이 재준보다 더 어려 보였다. 강선덕도 먹어요. 그에게 선덕은 아줌마나 강군이 아닌 강선덕이었다. 그는 사람이든 나무든 모든 대상을 고유명사로 불렀다. 그는 이름을 모르는 대상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는 상대와 초점이 어긋나길수라 좀처럼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선덕에게 함께 먹자는 그의 말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나는 많이 먹고 나왔어. 먹고 이렇게 싸우고도 집에 남은 게 있는걸. 애들이 긴 소풍 떠난다는 걸 생각 못하고 새벽 내내 김밥을 말았잖아. 아, 바보같이. 내가 원래 좀 그렇기는 해. 맞아요. 강선덕 바보야. 만날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얘는 이름이 뭐야? 얘는? 쟤는? 오늘은 그가 말을 많이 한다. 흉내를 내기까지 하다니. 하하. 선덕이 소리내어 웃는다. 보통 때 그가 말을 거의 하려니 별 수 없이 선덕이 수다스러워졌다. 그의 모친이 자리를 비울 때는 특히 그랬다. 아이들 이야기며 집에 있는 식물들, 이웃 가게들에서 전해들은 이야기들까지
하자고 들면 이야기거리는 끝이 없었다. 첫 손님이 들어오는 중이었다. 따르륵, 전화 받으세요. 아기 목소리의 핸드폰 벨소리는 선덕의 작은 아기가 어리광 피울 때의 목소리와 닮았다. 녀석이 어젯밤 가지고 놀다가 바꿔놓은 신호음이다. 연년생임에도 큰아이와 작은아이는 10살쯤 터울이 지는 것처럼 하는 짓이 차이났다. 큰아이는 성격이 약간 차고 과묵했다. 작은아이는 제잘되기 좋아하고 여렸다. 아직도 밤이면 제배기를 들고 어미 품으로 들어오기 일쑤였다. 선덕은 면장갑을 낀 채 앞치마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발신자가 누군지 살핀다. 며칠 전부터 하루 한두 차례씩 찾아오는 번호. 이정아의 것이다. 남편의 마지막 연인. 지금 31살인가? 그러고 보니 동아와 같은 나이다. 선덕은 폴더를 열어 떠다듬며 수신을 거부했다. 요즘은 전화를 골라받았다.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의 대부분은 과부 집안의 안부 묻기로 시작됐다가 그쪽 사정을 말하는 것으로 끝났다. 선덕이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제법 받았으리라는 소문이 동네방네 난 모양이었다. 선덕 수준으로는 제법 받긴 했다. 그중 절반가량이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는 데에 들어갔다. 20해를 월급쟁이로 살았던 남편의 빚이 그렇게 많은 줄 선덕은 보험금을 수령한 뒤에야 알았다. 집을 옮기며 받은 융자금까지 다 갚고 남은 금액이 많지 않다는 걸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고 선덕은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싫었다. 시가며 친정 식구들, 친구들까지 그들한테는 아이 둘을 데리고 살아야 할 선덕이 복권에 당첨된 과부로 보이는 듯 했다. 투자를 하라거나 함께 사업을 하자거나 간에 그들 처지가 하나같이 어렵기는 했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뒤 사업을 벌였다가 어려운 상태에 빠지는 순서까지도 닮았다. 조금씩이라도 벌면서 아껴 쓴다면 아이들 학교 마칠 때까지 간신히 버틸 수 있는 돈을 잃을 것인가? 아이들의 친척을 잃을 것인가? 선덕은 돈을 선택했다. 강선덕, 왜 자꾸 전화 안 받아요? 옮겨 심은 산세베리아 밑동을 이끼와 돌로 장식하던 동화가 의아한 듯 쳐다보았다. 볕에 그을린 낯빛과 잘 깎지 않은 수염에 묻혀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그의 눈동자는 31살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맑다. 뭐든 이해하거나 아무것도 이해 못할 것 같은 눈빛. 받기 싫은 전화가 너무 많아서. 최재준 전화 아니에요? 최재준 전화는 아까 받았잖아. 바닷가에 도착했다고. 동화는 재준이 아니라는 말에 안심한 듯 완성한 화분을 안고는 광장 쪽으로 나갔다. 예고 없이 아비를 잃고 겨울을 지낸 뒤 중학교에 입학한 작은 아이는 학교에서도 수시로 전화를 해왔다. 어미와 통화가 되지 않았던 지난달 어느 날 녀석은 벌개진 얼굴로 택시를 타고 화원으로 찾아왔다. 선덕이 전화기를 가방 속에 넣어둔 걸 잊고 손님을 만나러 바빴던 시각에 녀석은 신혈과 두통을 앓다가 급기야 조퇴를 했던 것이다. 머리가 깨지려고 한다면서 어머니한테 가봐야겠다고 울기까지 하더군요. 양호실도 병원도 싫다 해서 택시 불러 태워보냈습니다. 어미만큼 키가 큰 녀석을 안고 담임 선생과 통화를 하면서 선덕은 기가 막혀 울었다. 그때 동화가 슬그머니 다가들었다. 어미 품에다 고개를 받고 있는 녀석의 등을 그가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다. 재준이 고개를 들자 동화가 손을 까딱까딱하며 따라오라는 신용을 했다. 녀석이 그를 따라 온실한 쪽으로 들어갔다. 둘이서 뭘 하는지 조용했다.
한참 뒤 때 아닌 군밤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녀석이 지르는 비명이 들렸다. 아, 뜨거! 군밤이 튀는 듯한 녀석의 웃음소리도 났다. 알방 보기 전에 둘이서 뭐 한 거니? 저녁 퇴근길에 선덕이 묻자 작은 아이는 아무것도 안 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가 그냥 난로 옆에 있는 의자에 앉혀줬어. 내 머리에다 손을 올려놓더니 가만히 있더라. 나도 괜히 가만히 있었잖아. 진짜 바보들 같았다니까. 바보 같은 기분이 되니까 머리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아저씨가 방으로 가서 밤을 한 바가지 가지고 나왔어. 그러고는 난로에다 잔뜩 올려놓더라. 바보 같아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알밤이 마구 뛰어다니잖아. 얼마나 놀랐다고. 근데 엄마, 그 아저씨 진짜 바보야, 가짜 바보야? 녀석이 물음에 선덕은 더 바보 같은 소리를 했다. 그 아저씨는 나무야. 나무처럼 서서 버티면서 조용히 꽃을 피우는 사람. 전화가 다시 울렸다. 예상했듯 또 이정하다. 오늘은 기어이 통화를 하겠다고 작심했는지 즐기다. 남해 바다에서 여기까지 아픈 머리를 쌓고 오고도 남을 녀석이 있는 한 선덕에게 전화기 전원을 끌 자유는 없었다. 전화벨은 계속 울린다. 받지 않으면 종일이라도 울릴 기세다. 선덕은 하는 수 없이 전화기 폴더를 열었다. 사모님, 저 최 부장님 밑에서 일하던 이정아인데요. 이정아가 부서회식 뒤풀이를 빙자해 선덕이 집에 온 건 2번이었다. 그 첫 번째 방문 때 이정아가 남편이 현재 여자라는 걸 알아챘다. 사모님이 나무 키우는 취미를 가지셨다는 걸 부장님께 들었는데 정말 집안이 푸르네요. 사모님 멋지세요. 보통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주 맹랑했다. 29살 먹은 남편 부하 직원의 말투가 아니라 질투에 떨리는 불안한 목소리였다. 앞선 몇 차례의 경험 때문이었을 것이다. 본사에서 근무하다 지방 발령받은 걸 자천으로 여기며 침울해 있던 사람이 서너 달쯤 지나자 여유를 부렸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젊어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남편의 사랑은 이어달리기를 했다. 그가 사랑을 하느라 밖에 머무르는 시간에 선덕은 식물을 사들였다. 봄이면 풀꽃을, 여름이면 치자를, 가을에는 국화를, 겨울이면 동백을 샀다. 틈틈이 선인장과 관엽식물을 구해 들였다. 식물들이 베란다를 넘어서 안방과 거실과 주방까지 가지를 쳤다. 남편 방과 뒤 베란다에도 입성했다. 아이들 방의 문턱만은 큰아이 경고로 넘지 못했다. 엄마, 다 좋은데 나무가 우리 방까지 쳐들어오게 하지는 마. 살벌하단 말이야. 아, 그 이정아 씨? 그런데 왜요? 좀 뵙고 싶은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가 지금 사모님 계신 근처로 가도 될까요? 이제 9시 반인데. 이정아 씨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각 아니에요? 저 진작 회사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쩌나? 나는 지금 한창 일하는 중인데 여기 직장이거든요. 아, 직장이라는 말이 뜻밖인가? 직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선덕 스스로도 아직 낯설 때가 있긴 하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남편은 선덕이 직장 생활을 계속하길 바라지 않았다. 여직원들 애 키우면서 직장이라는 거 보기 싫어. 그의 말에 선덕은 두 해 남짓 다니던 직장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포기했다. 남편과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게 선덕도 편찮았던 참이었다. 그럼 몇 시쯤 퇴근하세요? 이정아가
남편 빗으로 찾아왔을 때의 그 긴 생머리가 아직 그대로일까? 선덕은 불쑥 떠오른 이문에 수화기를 든 채 실수한다. 화장기 없이 파리한 얼굴이었는데 머리칼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선덕은 이정아의 머리칼이 진짜 생머리인지 스트레이트 퍼머를 한 머리인지를 집요하게 궁리했다. 까딱했으면 빈수를 나가는 이정아를 붙들어 그걸 물을 뻔했다. 오늘은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데 정할 말이 있다면 지금 해요. 어제 아기를 낳았어요. 계집애예요. 언제인가부터 놀라는 감각이 닳아버렸거나 잊어버린 것 같았다. 갑작스런 기척이나 느닷없는 소리에도 한 박자쯤 늦게 쳐다만 본다. 놀라는 감각만 무뎌진 게 아니었다. 슬프거나 기쁘거나 아픈 것들도 늘 한참 뒤에야 느꼈다. 그나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고개 틀고 딴정부리다 보면 금세 지나갔다. 10,000번도 넘게 생각했을 거예요. 낳아도 되는가, 낳을 자격이 있는가. 부장님 가셨을 때 빈수에서 태동만 느끼지 않았더라면 아마 못 낳았을 거예요. 사모님, 저는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분께 사랑받았고요. 그때 사고가 났던 새벽에 저한테 오시던 길이었어요. 댁으로 가시기 전에 저랑 이따가 가셨는데 다시 오는 중이라는 전화를 하셨어요. 이 길로 너한테 들어갈 테니 이제부터 같이 살자 그러셨는데 못 오셨죠. 바깥의 여자들한테 남편이 어떻게 삐졌든 선덕에게 그는 나이 들면서 차츰 비천해지던 그저 그런 남자였다. 그는 15년 넘게 다져진 틀을 깨겠다고 나설 만큼 부지런하거나 과감하지 않았다. 더불어 선덕은 오갈 데 없는 그의 여편네였다. 이혼을 거론할 만큼 순수하지 못했다. 가만 놔두면 끼케야 서너 달, 길어도 1년이면 끝나지 않던가. 텔레비전 광고대로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었다. 새삼스레 나한테 이정아 씨 사랑을 강조하는 까닭이 뭔데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벌인 이 일을 사모님께 이해받고 싶었다고나 할까요? 이런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모님께 말씀드리고 나면 아이한테 훨씬 떳떳한 엄마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훨씬 떳떳해졌어요? 제 아이의 존재를 당당하게 세상에 밝힌 것 같은 기분은 들어요. 자신도 생기고요. 사모님 댁 애들 이름 제아 재준이죠? 저 아기 이름을 제인으로 지으려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이정아 씨 아인데 이정아 씨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부럽네. 이정아 씨 그런 마음. 나는 그런 걸 깡그리 잃어버렸거든. 내가 한때 최민환이라는 남자를 사랑했다는 사실까지도 까맣게 잊었어. 정아 씨 덕에 그 사람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여태도 이렇게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몰랐거든. 아무튼 이정아 씨, 다시는 이런저런 받고 싶지 않아요. 만나기는 더 싫고. 이름을 어떻게 짓든지 아기 잘 키우면서 자신있게 살아요. 무슨 말인가 더 하고 싶어하는 저쪽의 기색이 느껴졌지만 선덕은 전화기 폴더를 닫았다. 1억이 넘었던 남편의 빚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흘러갔건 그것 또한 지나간 일이었다. 동화가 찻잔을 손에 쥐고 물끄러미 선덕을 바라보고 섰다가 잔을 내밀었다. 차가운 녹차였다. 선덕이 그 잔을 다 들이켜는 동안 동화는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미특을 깐 토분에다 산세베리아를 앉힌다. 단숨에 차를 들이켠 선덕이 화분에 들어앉은 산세베리아 포기를 붙들자 동화가 삽으로 거름과 물에 섞인 흙을 떠 뿌리를 덮었다.
벌써 햇볕이 너무 따갑다. 분갈이 작업장에다 파라솔이라도 설치해야 할 것 같다. 밖에서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의 얼굴빛은 차츰 닮아가는 참이었다. 50살쯤 될까? 도톰한 몸매에 윤기나는 얼굴이지만 거드름은 피우지 않을 손님이다. 차를 끓여 건넨 선덕은 손님 인상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가닥을 잡는다. 비나분을 7개나 싣고 온 손님이었다. 손님 차에서 흙이 덕지덕지 말라붙은 비나분을 내린 동화가 물을 뿌려 씻고 있다. 그 화분에 담겼던 식물은 전부 죽거나 시들어 버렸을 터이다. 그렇게 화분째 버려진 식물들은 선덕의 아파트 단지 안에도 흔했다. 선덕은 아직 죽지 않은 식물들을 발견하면 주워드렸다. 화분만 주워 나무를 사다 심기도 했다. 선덕의 집에 가득한 식물들의 절반은 그렇게 선덕을 찾아와 새잎을 틔우며 되살아났고 꽃을 피웠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보다 꽃이 아름다웠다. 저 화분들에 심을 나무를 아줌마가 추천해줬으면 좋겠어요. 비싸지 않고 키우기 쉬운, 이왕이면 예쁜 꽃이 피는 걸로. 어머, 근데 아줌마, 이 나무는 참 멋지네. 값이 얼마나 들라나? 손님이 만지는 나무는 수령이 25년쯤 된다는 벤자민이었다. 비싸지 않은 걸 찾고서도 나무 형태에 눈을 아낀 걸 보니 엔간한 걸 추천해도 받아들일 만한 손님이다. 그 벤자민은 25년쯤 키운 건데요. 듬직하면서도 아름답죠? 잘 키운 사내아이처럼요. 40만 원이랍니다. 그렇게나 비싸? 나무 모양이 워낙 잘 잡혔어요. 그리고 나무 나이가 있잖아요. 하기는 25대를 내가 키웠다고 했을 때 400만 원에도 못 팔지. 우리 큰애가 25살인데 아이고, 나무한테 사람 살 가져다 붙이니까 무섭다. 손님은 자신이 한 말에 진저리 치는 신용을 해보이며 웃는다. 그를 따라 웃는 선덕은 나무에다 사람의 세월이 아니라 살기를 투사한 적이 있었다. 부두 인형의 꽂은 바늘처럼 저주 담긴 말이 독 묻은 바늘이 되어 나무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키가 천장에 닿을 만큼 크고 잎이 풍성한 벤자민이었다. 창밖에 펄펄 눈이 내리던 그날 아침, 벤자민 화분의 흙이 먼지 날릴 만큼 말라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 순간 물을 준 게 열흘이 넘었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식물 따위에 신경 쓸 상태가 아니었다. 새벽에 들어온 남편과 큰 소리를 주고받았다. 남편은 그 길로 나가버렸고 선덕은 한숨도 못 잔 상태였다. 가능하다면 나무를 뽑아 칼처럼 휘두르고 싶었다. 뽑을 수 없었으므로 마구 뒤흔들었다. 내가 껏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죽고 싶으면 죽어버리라고 고래고래 저주를 뿌렸다. 제정신이 든 것은 술 한 병을 다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난 오후였다. 태풍 지나간 자리처럼 흐트러진 푸른 낙엽을 쓸어내고 나무에 물을 주었다.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난 뒤 사과하듯 나무한테도 사과했다. 미안해 벤자민, 너한테 한 말이 아니었어. 이파리가 지기 시작한 건 그 일주일 뒤쯤이었다. 와스스 와스스. 나뭇잎은 날마다 수백 장씩 무너지듯 쏟아졌다. 수없이 사과하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벤자민은 죽기 위해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인간처럼 묵묵히 쓰러졌다. 이파리가 한 잎도 남김없이 지고 가지가 다 말라버리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을 것이다. 손님, 거실에서 키우실 건지 베란다에서 키우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추천해 드리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거실 에어컨 옆 공간이 넓은데 거기에 하고 주방 냉장고 옆도 비어 있는데
거기서도 잘 클 수 있는 거라면 하나쯤 있으면 좋겠고, 애들 방에도 하나씩 놔볼까 싶어요. 군대 가고 학교 가느라 만날 방이 비어 있으니 쓸쓸하대. 나머지는 베란다에 둘 거예요. 어쩌면 큰 손님들을 치르려는지도 모르겠다. 집안 분위기를 연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어려운 손님. 화분들이 그 집으로 들어간 순간 그 식물은 오래전부터 그곳에 자리 잡고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듯 태연하게 사람을 맞아들일 것이다. 남편도 이따금 회사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손님들이 집안 곳곳에서 푸르게 반짝이는 나무들을 보며 감탄하는 걸 즐겼다. 가끔 상관이나 본사에서 온 동기들을 초대하기도 했다. 그럴 때는 비싸고 모양 좋은 나무를 한 그루쯤 더 들여놓기를 은근히 종용했다. 나무를 다 고른 손님은 자신이 가져온 화분에 나무를 옮겨 심는 동화를 창너머로 지켜본다. 동화의 손길은 단조로운 것 같으면서도 능란하다. 화분 크기에 맞춰 잔뿌리를 다듬거나 털어서 나무를 앉히고 나무 습성에 맞는 흙을 넣고 나무 모양에 맞는 장식용 이끼나 흙을 넣어 마무리한다. 동화가 그렇게 나무를 심으면 선덕은 나무들의 이름표를 썼다. 이름표 밑에다 며칠에 한 번 정도씩 물을 줘야 하는지 분갈이는 언제 해야 할지를 적었다. 동화와 원 전화번호도 일일이 적는다. 배달을 해드려야겠는데 몇 시쯤에 좋으시겠어요? 지금 집으로 갈 거예요. 모레 큰 손님들을 치르게 돼서 집안 정리를 하는 중이거든요. 결제는 카드로 할 건데 저기 저나무 빈자미까지 아울러서 석 달 할부로 합시다. 아이고 한번 눈에 드니까 기어이 가져다 놓고 싶네. 기름값 정도는 빼주겠지? 3만 원 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벤자민 화분은 손님 마음에 드시는 걸로 바꿔 심어드릴게요. 바깥에 있는 자기 옹기 화분들 중에서 골라보세요. 아줌마 일하는 게 아주 시원시원하네요. 밖에 있는 저 사람 일하는 것도 그렇고 조용조용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보기가 좋아. 혼자 일할 때의 동화는 바보로도 장애인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일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홀리듯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에게서 빛이 났다. 그런 동화에게 시선을 보내는 손님들이 가끔 있었다. 대개는 어딘가 모자라는 막일꾼으로 보고 말 붙이기조차 꺼리지만 드물게는 조용히 일 잘하는 남자를 발견해내는 듯 했다. 혹시 나무들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이시면 나무 이름표 보고 연락주세요. 찾아뵙고 살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엔 이곳으로 싣고 와서 입원한 환자처럼 고쳐드리고요. 바깥에 있는 저 사람이 나무 의사랍니다. 아직 죽지만 않았다면 싱싱하게 되살려드릴 수 있어요. 어머, 나무도 애프터 서비스를 해준다니 재밌네. 안심도 되고 나름대로 살핀다고 살피는데도 늘 1년을 못 가거든. 죽은 나무 내버리고 비나분 들고 돌아설 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 그러실 거예요. 이쪽으로 오셔서 화분을 골라보세요. 동화모치는 취직한 지 사흘째 나던 선덕에게 장사 소원이 있다고 했다. 몇 년 동안 화분에 담긴 식물들을 사들이거나 주워들여 키우면서 터득하고 느낀 것들이었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든 수완이 있다는 칭찬은 동화모친한테서 처음 들었다. 덕분에 선덕은 나무장사 잘하는 아줌마가 되었다. 한두 시간 안에 배달을 하겠다는 약조를 받고 손님이 돌아간 뒤 선덕이 책상 위를 정리하는데 전화가 울렸다. 동화모친의 세 번째 전화였다. 그의 남편은 병원에 들어간 김에 종합검진을 받기로 한 모양이었다. 바깥으로는 어떠세요? 조짐이 안 좋다 싶은 게 불길하네. 어쨌든 강군, 이 양반이 동기운을 못 차리니까 오늘 내가 가긴 나가긴 틀린 것 같아. 내일도 봐야 알겠고. 강군 애들은 수학여행 갔다고? 허전하겠네.
우리 그 사람 좀 잘 부탁해. 만난 것 좀 시켜서 같이 저녁도 먹고. 자네 월급은 통장에 들어갔네. 이달부터 월급을 올려 정했어. 자동이체를 시켰고, 그리고 성과급이라고 해야 하나? 앞으로 그건 보너스로 줄게. 고맙습니다, 사장님. 열심히 할게요. 첫 달 월급으로 80만 원을 받았고, 지난달에는 100만 원을 받았다. 이번엔 월급이 정해졌고, 보너스도 받게 되었다. 동화모치는 자신이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될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자식에 관한 한 동화모치는 끝없는 약자였다. 제 어머니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화는 배달할 식물들의 분갈이에 몰두해 있다. 그는 아픈 나무를 낫게 하고 거의 죽은 나무를 살리고 비닐컵에 담긴 모종들을 큰 나무로 키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있어도 그 나무들의 값을 매기지는 못했다. 그건 그의 의식밖의 일이었다. 선덕은 배달을 하기 위해 용역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노란 포장을 둘러쓴 동화원 트럭은 가게 앞 큰 길가에서 심심한 듯 서 있다. 운전을 못하거니와 손님과 대거리를 못하는 동화는 배달을 할 수 없었다. 운전은 하지만 큰 화분을 감당하기 힘든 선덕도 혼자 배달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두 사람이 함께 배달을 하면 손발이 척척 맞지만 가게를 지킬 사람이 없으므로 오늘 배달은 내내 용역회사를 시켰다. 그런데 딸을 낳았다고? 사랑? 자신 있어 좋겠네. 뭐든 자신 있다고 안간힘을 쓰던 몇 시간 전의 이정아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자르랑거렸다. 징그러운 년. 누굴 향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욕이 불쑥 튀어나와 선덕은 얼른 주변을 살핀다. 귀 밝은 동화는 다행히 바깥에 있었다. 소리를 소거한 채 켜놓은 텔레비전에서는 영화가 나왔다. 수십 번을 보았을 영화 페이스 오프다. 화면 안에서는 소리 없는 수술이 진행 중이다. 얼굴 바꾸기. 나는 내가 되리라. 독종 형사 존 트라볼타의 얼굴에 악종 범죄자 니콜라스 게이지 얼굴이 씌어진다. 제 가족을 떼어내는 줄도 모르고 혼수에 빠져있는 범죄자한테는 형사의 얼굴이 얹힌다. 뚝딱뚝딱. 내 안에 있는 너 안에 있는 나를 불러내리라. 준비 끝. 이제 네 안으로 들어가 너와 정면 충돌을 해야겠지. 더 이상 너한테 가랑이 벌려대기 싫어. 나 아니어도 충분하잖아. 나가서 아무 구멍이나 찾아 쑤셔. 그 새벽에 선덕은 그렇게 얼굴 바꾸기를 시도했다. 자정 넘어 들어온 남편이 이때쯤 한 번은 치러야지 싶은 얼굴로 침대에 걸터앉았을 때였다. 어처구니가 없었던가? 발딱 일어난 남편은 놀란 눈을 뜬 채 한동안 말을 못했다. 왜? 내 상소리가 놀랍니? 고상한 네 사랑이 모욕당한 것 같아 기분이 더러워? 가서 위로받으면 되겠네. 한없이 주절될 수 있을 것 같았던 선덕의 입은 갑자기 날아온 주먹에 일그러져 멈췄다. 입안에 핏물이 괴는 비릿함을 느끼면서 선덕은 넘어졌고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와 함께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잠이 깬 건 전화벨 때문이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경찰의 전화였다. 선덕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벌써 영안실에 내려가 있었다. 선덕은 소파에 누운 채 손을 뻗어 몇 번이나 올렸다가 꺼지고 다시 올리는 핸드폰을 가져다 귀에 댔다. 최민환 씨 부인 되시냐는 뜬금없는 남자 목소리였다. 때 아니게 들려온 남편 이름에 선덕은 몸을 일으켰다.
저는 이정화라고 최민아 씨가 버려놓은 계집애 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최민아니 버려놓은 계집애 오빠라니. 헛웃음이 났다. 뒤늦게 뭘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았건 잘못 알았건 여기 병원인데 당장 와서 애 데려가세요. 그 집 핏줄이라니 데려가 키우시라 그 말입니다. 그 아기가 누구 핏줄인지 확인해 줄 만한 최면안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군요. 그래도 굳이 핏줄을 말씀하시겠다면 그댁 핏줄인 것만은 확실하지 않은가요? 동생이 그 핏줄을 낳을 때까지 뭘 하시다가 지금 나타나셨는지 모르지만 동생하고 나누실 말씀이지 세상에 없는 취미나 난사람한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모님. 그렇게 안면몰수를 하시면 사람들에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녀애를 데려다 여섯병짜리 전세아파트 하나 달랑 얻어 살림 차려 살았으면 그래서 아이까지 태어났으면 책임을 져주셔야죠. 제 동생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았으면 진작 말렸을 겁니다. 몰라서 못 말렸던 것도 변명해 주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보니 참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가게랍시고 버린 코딱지만한 피자집은 파리만 날리다가 그나마 내놨다고 하고요. 애는 태어났는데 애 아버지는 저세상 사람이라고 하고 애 낳은 계집애는 도저히 사람 물건이 아니고 아휴 잘잘못을 따질 계지가 아닌 것 같아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번 찾아와 주시죠. 중도클리닉이라는 병원 산부인과입니다. 소리소리 지르다가 안 되겠다 싶었던가 낮추어진 그의 목소리는 설득조가 되어 끝났다. 어쨌든 애가 태어났다지만 선덕은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기다리겠다고 대답을 채근하는 소리를 들으며 전화기를 접는다. 다슐 게 뻔한 전화벨을 감당하기 싫어 진동으로 돌려놓고 텔레비전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형사 존의 얼굴을 쓰고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범죄자 니콜라스가 깨어나 활보하고 있었다. 그는 형사 존이다. 아니, 그는 범죄자 니콜라스다. 아니, 모르겠다.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 마구 뒤섞여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텔레비전 리모컨 전원을 눌러버린다. 화면이 툭 소리를 내며 꺼진다. 그림만 움직이던 화면이 꺼졌음에도 갑자기 너무 조용하다. 조용하다 못해 호젓하다. 아이들이 집을 비웠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난다. 내일 모레면 애들 오는데 뭐. 괜히 중얼거리다 눈을 감고 잠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남편이 있을 때는 자주 새벽까지 깨어있곤 했다. 잠들었다가도 새벽이면 깼다. 그때마다 남편이 들어와 있거나 그를 기다리는 자신이 있었다. 지금은 돌아올 남편도 없고 그를 기다리는 자신도 없다. 그저 졸다 깬 여자가 있을 뿐이다.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붕붕붕 꽃들이 숨어버려서인가? 그 다음 가사가 생각나지 않는다. 가게들마다 광장에 내놨던 식물들을 안으로 들여놓거나 온실 가까이 당겨놓고 그물로 포장을 쳤다. 온실마다 안에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인적이 드물어진 광장은 휑하다. 동화와원 앞에는 동화가 나와 있었다. 간판을 제외한 다른 전등을 끄고 분갈이 작업장 불빛 아래 혼자 앉은 그는 굶주럭 잠자리를 마련하는 노숙자 같다. 그는 비닐컵에 담긴 염난 화분들을 쭉 늘어놓고 쪼개 씹는 중이었다. 한 포기의 염란이 그의 손에서 셋이나 네 포기로 증식되고 있었다. 그렇게 쪼개져 심어진 염란들은 온실 구석구석에서 이끼처럼 흩어져 자라다가 한두 달쯤 뒤에는 광장으로 나설 것이다. 선덕이 느닷없이
술병까지 들고 나타났음에도 동화는 놀라지 않는다. 완냐는 듯 쳐다보더니 스티로폼으로 만든 깔개를 집어주고는 하던 일을 계속한다. 술에 취한 선덕은 그가 내준 깔개에 털썩 앉는다. 봄밤의 바람이 습하고 서늘하다. 애들이 없으니까 할 일이 너무 없는 거 있지. 하고 싶은 일은 더 없고. 옛날 같았으면 아마 밤새 분갈이를 했을 거야. 얘는 유아분에 어울리겠네 하면서 일을 시작하면 도미노 현상이 생기거든. 도미노 현상이 뭐냐면 나무 하나가 병들면 그 주변 나무들이 죄에 병이 걸리는 것 같은 거야.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나머지 아홉을 전부 바꿔야 하는 사태 같은 거. 암튼 나는 이제 나무 장수가 됐잖아. 그런 쓸데없는 애들한테 좋지도 않은 짓을 왜 벌리겠어. 일을 안 벌리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많더라. 술을 마셨지. 그리고 집을 나왔어. 갈 데가 있어야 말이지. 그렇다고 징징 자면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예전엔 걸어 다니면서 그런 적 많았거든. 그 버릇이 남았나 봐. 작정 없이 걸으면 괜히 눈물이 나. 여기 오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밤에 술병 들고 다니는 아줌마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는 거야. 좀 창피하긴 하더라. 하더라고. 근데 동아씨, 화가 나면 화를 내야 하는데 왜 슬플까? 동아는 자신이 만지는 염려처럼 말이 없다. 선덕은 잔이 없으므로 술병째 술 한 모금을 마신다. 입안과 식도가 타는 듯이 뜨겁더니 가려운 데를 긁은 듯 시원해진다. 한 모금을 더 마신다. 입안이 알알하다. 10분도 채 못한 택시 안에서도 서너 모금을 마셨다. 택시기사한테 그런 말을 듣는 건 당연했다. 동아 씨는 술에 취한 사람 별로 구경 못했지? 내가 지금 딱 술에 취한 사람이야. 술 취한 아줌마. 택시에서 내리는데 기사가 혼잣말인 것처럼 그렇지만 나한테 다 들리게 그러더라.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진짜 별꼴을 다 보네. 나도 내가 별꼴이긴 해. 심장에 바람이 들었나 봐. 애들이 한꺼번에 집을 비운 게 처음이잖아. 이때껏 혼자 집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술을 취하도록 마셔봤겠어. 이상한 전화를 받았는데 끊고 나니까 내가 어찌나 치사던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지 뭐야. 뻔히 아는 일을 나는 몰라 내치기 마냐. 혼자 막 우겼거든. 우기다 보니 내가 뭘 우기던 참이었는지도 잊었는데 술이 마시고 싶더라. 우리 집에 술이 아주 많거든. 30병도 넘어. 그거 전부 선물, 아니 뇌물로 받은 술이야. 동아 씨가 술을 마실 줄 알면 한 병, 아니 많이 가져다 줄 텐데. 아니야. 술맛 같은 거 몰라도 괜찮아. 알 필요 없어. 졸립긴 한 걸 뭐. 저만치 시외로 통하는 도로에는 차들이 싱싱 달린다. 이웃 화원들은 불안화식을 켜놓은 채 하루를 닫아거는 중이다. 가물가물 졸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던 선덕의 손에서 술병이 빠져나가 흙더미 위로 넘어진다. 그 바람에 눈을 치뜨고 쳐다보고 있는 동화를 향해 하고 웃는다. 동화가 술병을 한쪽으로 치우며 선덕 곁으로 옮겨 앉는다. 졸음에 겨워 기울어지던 선덕의 고개가 나무등지처럼 다가온 동화의 등에 얹힌다. 잠깐 기대도 괜찮을 것 같아 선덕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는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